안녕하세요. 취업을 뽀개서 코디네이터 해주는 칩보 코디 여의도 호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쿠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정말로 IT 기업, 그 중에서도 이렇게 신기술을 활용한 IT 기업, 선진 어떤 인사 시스템과 그 다음에 선진 문화들, 이런 기업들 어디가 좋을까 했을 때 항상 빼놓지 않는 기업이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뭐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쿠팡 즐겨 이용하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쿠팡을 즐겨 사용하죠. 하지만 거기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뭐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쿠팡의 특징인 물류 배송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많은 인재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통틀어서 그분들이 자소서라든지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한 쿠팡의 기본적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칩보 코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설립일 먼저 가보겠습니다. 13년 2월 돼 있고요. 대표는 이제 김범석, 그다음에 고명주, 정보람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4조 4,2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정말로. 자, 인원 현황은 한 6,300명 정도가 되고요. 영업 손실이 매출이 4조가 나왔는데 영업 손실 한 1조 970억 나왔습니다.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아마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라고 할까, 영업 손실이 너무 큰 거 아니냐. 근데 아마 제가 오늘 한번 좀 깊게 뎁스 있게 한번 제가 쿠팡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아마 보시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영업 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우리 한번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은 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이 정말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4조 4,200억 나왔는데 18년도에 영업 손실이 한 1조 970억 나왔어요. 그죠? 영업 단기 순손실도 한 1조 1,1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했죠, 사실. 이거 뭐 사업 보고서 나오고 나서 매년 한 8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났었거든요. 이번에는 1조가 넘어갔으니까. 해서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는데 과연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일구느냐, 또한 취준생 입장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끝까지 여러분 칩보 코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그 부분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뎁스 있게 좀 알아보고요. 자, 2013년도 2월 15일에 설립되었고요. 자, 13년 10월 1일자로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쿠팡 LL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쿠팡을 가지고 있죠. 지분, 저 써놨죠. 지분율 100%입니다. 지분율 100%. 그래서 쿠팡 LLC가 사실 쿠팡의 모기업이죠. 그래서 쿠팡 LLC가 이제 쿠팡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쿠팡은 현재 상품의 판매와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기업입니다. 아마존을 가장 닮고 싶어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존의 직매입 구조라든지 물류 배송 시스템들을 정말로 많이 많이 쓰고 있죠.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쿠팡을 좀 이해하려면 전자상거래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쿠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물류 쪽에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취준생분들 중에서. 그래서 뭐 물류 쪽이든 뭐 말 그대로 뭐 기획 쪽이든 마케팅 쪽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쿠팡이 가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자상거래 모델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사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자사몰은 뭐냐면요,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나의 단독적인 호스팅을 해서 내 이름으로 하는 걸 우리가 자사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회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가 카페24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N 고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NHN의 계열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사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자사몰이라고 하고요. 오픈마켓이라고 또 나눠주기도 합니다. 오픈마켓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G마켓, 옥션, 뭐 직구,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11번가, 그죠? 뭐 네이버로 따지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라는 또 플랫폼도 있어요.
뭐 이런 게 오픈 마켓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 오픈 마켓이냐면 누구나 물건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누구나 회원을 가입해서 나도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오픈된 공간이다 해서 우리가 오픈 마켓이라고 하죠. G마켓, 옥션 이런 데죠. 자, 참고로 G마켓, 옥션은 어떤 회사죠? 그렇죠. 이베이 코리아라는 정말로 취준생분들 입장에서 아마 쿠팡을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이베이 코리아도 같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 플랫폼이죠. 말씀 G마켓, 옥션 이런 기업이고요. 이런 걸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하고 소셜 커머스는 많이 아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3사라고 얘기하죠. 소셜 커머스, 쿠팡,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쿠팡, 티몬, 위메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좀 더 여러분 전문직화 아니면은 내가 이쪽에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셜 커머스가 소셜 커머스일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시장에서는 이제는 과거처럼 소셜 커머스를 소셜 커머스로 보지 않습니다. 소셜 커머스와 여기 써있던 오픈 마켓과 경계가 무너졌다고 봐요. 이렇게 얘기해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왜? 소셜 커머스의 장점과 오픈 마켓의 장점을 이젠 다 섞었거든요. 옥션, 다 소셜 커머스의 메리트 있는 서비스들을 다 차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오픈마켓에 있는 서비스,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입이 아니라 개인 셀러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이러한 장점들 다 섞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을, 티몬을, 위메프를 요즘에는 야 소셜 커머스야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시장에서는 융복합됐다. 쇼핑 플랫폼이 오픈 마켓과 융복합됐다 이렇게 표현해야지만 이 친구가 전자상거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종합몰이 있습니다. 종합몰은 뭐냐면 여러분 쇼핑몰 하다 보면 뭐 현대몰, 뭐 11번가나 현대몰, 그다음에 뭐 CJ몰 아니면은 신세계몰 쓱 이런 거 많이 가보시죠. 이게 종합몰입니다. 우리가 종합몰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 강자가 어디죠? 여러분 지금 전자상거래업은 결국엔 유통 쪽이잖아요. 유통 우리나라의 강자, 라이벌 관계 딱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신세계와 롯데죠. 정윤진 부회장, 그다음에 신동비 회장 물론 나이 차이는 있지만은 라이벌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강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운영하는 이제는 전자상거래업, 쇼핑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 백화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몰, 그죠? 신세계백화점, 현대몰, 현대백화점 다 있죠. 근데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요.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이런 어떤 오프라인 유통 매장들이 이제 온라인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몰. 우리가 이거 종합몰이라는데 다 있어. 상품이 다 있다 보니까 종합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이해하려면요, 쿠팡을 이해하려면 이런 특징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정말로 쿠팡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쿠팡이 단순히 물류만 하나요? 그렇진 않죠. 다양한 전자상거래업에 좀 이따가 잘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업 분석 가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계속 가보면은요, 여러분 쿠팡 들어가시면은 홈페이지를 찾아보셨나요? 없어요. 쿠팡에 있던 쇼핑 플랫폼만 나오지 사실 뭐 다른 회사들처럼 우리 회사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안 나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쿠팡 USA 가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고요. 또한 채용 쪽 가보시면은 이런 자료를 좀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나오죠.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쿠팡의 카피입니다. 사실 뭐 영어 줄줄이 써져 있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쿠팡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렇죠.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업이죠. 아마존처럼. 쿠팡은 혁신적인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통해 쇼핑의 시작부터 상품 수정까지 모든 경험을 뭐한다? 완전히 바꿔가고 있다. 그다음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50대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또한 여기 또 나옵니다. 포브스에서 글로벌 게임 천재 30인 명단에도 쿠팡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글로벌에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쿠팡의 조직 볼까요? 이커머스 부분이 있고요. 플랫폼 서비스 앤 디스커버리도 있고요. 뭐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도 있고, 코퍼레이트 뭐 펑션도 있을 것이고요. 뭐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앤 테크놀로지, 인터넷 스트럭처죠. 그다음에 로지스틱 서비스 이렇게 다양한 이렇게 쿠팡의 조직들이 있는데 가장 여기서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커머스. 정신이죠, 정신. 뭐 쿠팡의 모태죠. 이커머스 부분과 이제 로지스틱 서비스, 그러니까 맞아요, 유통 물류 쪽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좀 뎁스 있게 알아볼게요. 자,
이커머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쿠팡의 이커머스 팀이죠. 직무입니다. 쿠팡의 성공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특히 쿠팡 리테일 팀은 지난 5년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쪽과 많이 만나봤거든요. 치열합니다. 진짜 치열해요. 아무튼 소비재, 가전, 도서, 음반, DVD, 뷰티, 패션, 신선식품, 신용품들 정말로 다양한 카테고리. 과거에는 카테고리가 몇 개 없었거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다 있죠. 카테고리가. 이 카테고리가 사실 전자상거래기에서는 파워입니다.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PB 상품 라인도 꾸준하게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쿠팡 리테일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담당팀에게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온라인 카탈로그 셀렉션과 가장 좋은 가격, 안정적인 자동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팀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 제휴, 푸시 마케팅 이런 것들 브랜드 제고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커머스 팀에서는 로열티 팀이 있죠. 획기적인 로열티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구체화해서 쿠팡을 다시 찾는 고객들에게 만족을 넘어 놀라운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CRM 부분이겠죠. 뭐예요? 릴레이션십이죠. 한마디로 고객과 소비자와의 어떤 관계, 커스터머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로열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CRM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하나의 팀이기도 하고 3P 마켓플레이스에서 비즈니스 팀에서는 고객들과 다양한 판매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리테일 조직과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쿠팡의 모든 광고 사업을 담당하는 CMG, 쿠팡 미디어 그룹 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세요. 17년도에 CMG가 새로 생겼는데 신설된 거기서부터 다양한 광고 경험,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관계, 고객과의 어떤 고객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실 이거의 모태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아마존에서 시작됐죠. 아마존의 기본적인 정신은 고객 중심 우선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도 사실 아마존의 어떤 기획적인 부분, 그다음 아마존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한다? 쿠팡도 무조건 고객 중심입니다. 그다음에 판매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사실 있는데 그만큼 고객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나가는 게 이제 로지스트인데요. 로지스트 팀은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지금도 쿠팡에서는 이 물류 부분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쿠팡을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졸업을 하시고 제가 지금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제 4학년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유통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직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고 있는데 쿠팡 굉장히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분야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장년층이라든지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 경력진들, 이런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기획 부서가 아닌 물류 쪽에 하시는 분들은요, 사실 취준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투잡을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 조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다. 굉장히 특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이 칩보 코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이 쿠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마 취준생이 아니신 분들도 아마 찾아서 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팡에서 즐겨하고 있는 물류 배송 서비스 누구나 투잡으로 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검색을 하다가 이 칩보 코드의 쿠팡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로지스틱스 팀은요 고객의 주요한 상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쿠팡맨이라고 얘기합니다. 쿠팡의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 가운데 볼게요. 무료 반품 및 새벽 배송 로켓 플래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램인 로켓 와우 클럽 또한 몇 주 만에 100만 명 가까운 서비스를 유치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쿠팡 플렉스 배송 프로그램 이 부분이겠죠. 제가 솔직히 이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쿠팡이 워낙 선진 물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또 정착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배송 먼저 우리가 취준생들 잘 들어주세요. 새벽 배송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들 뽑으라 그러면 역시나 쓰레기 대란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쿠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 시스템에서 여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문제점을 하나 찝으라 그러면 무조건 환경적인 부분을 좀 찍어주시면 여러분 이 친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다는 볼 수가 있어요. 왜? 새벽 배송 해보셨나요? 특히 신성식품 혹시 해보셨어요? 신성식품 여기 보면 프레시 서비스 있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오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이 장난 낱개로 포장이 돼요. 낱개로. 이게 하나의 박스에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개별 포장입니다. 포장지가 엄청 나옵니다. 근데 뭐냐? 그게 다 쓰레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환경적인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플렉스는 문제가 없을까요? 쿠팡 플렉스가 뭐냐면요. 투잡이 가능한 거죠. 뭐 쿠팡맨도 있지만은 어떤 서비스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도 쿠팡 플렉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는 시간에 쿠팡 물류를 배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쿠팡 말 그대로 플렉스예요. 플렉스죠. 유연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쿠팡 플렉스에서 문제 생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쿠팡에서는 쿠팡 플렉스 배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뽑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을까요? 있죠. 한국은행에서 2019년도 1월에 글로벌 긱 경제, 그러니까 긱 이코노미라고 얘기하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긱 이코노미. 아마 여러분 면접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관련 비슷한 쪽에 가시면요. 이제는 뭐 유통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현상 아니면 사회적인 노동의 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서 거시적인 환경들 얘기할 때 긱 이코노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슈들이. 왜? 4차 산업혁명에는 긱 이코노미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집중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미 보고서가 나왔어요. 야, 이거 대응해야 된다. 이거 빨리 대응을 사회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아마 이 보고서만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서 알아도 여러분 진짜 많이 건져가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긱 이코노미의 배경.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죠. 주문형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거래와 차별화된 유형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디지털 긱 경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남는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시간이 남는 부분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초단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남는 시간에 나고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군요. 노동의 유연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노동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사실 부분이라고 볼 수만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뭐다? 우버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버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트렌드로서 긱 경제를 정의하고 있어요. 사실 우버 시스템, 이게 뭐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서 나온 새로운 서비스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온다? 디지털 노동 플랫폼들이 나올 때마다 노동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계속 읽어볼게요. 자, 아직은 전통 산업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를 봤더니 2010년대 초반 자금 조달을 통한 사업화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17년도 글로벌 디지털 노동 플랫폼 산업 규모는 약 820억 달러에서 65%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뭐한다? 아직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어떤 큰 시장, 전통 시장에서 긱 이코노미가 미치는 영향이 아직은 적습니다. 아직은 적지만 이게 저도 점점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는 이미 2016년 5월부터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아까 나왔던 우버 뭐죠? 쿠팡 플렉스죠. 이게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일반인들도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가 이미 2016년도에 아마존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긱 이코노미 현상입니다. 자, 고용으로 보겠습니다. 고용.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비경제 활동 인구의 노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촉진적이죠. 반면 임시직 증가로 인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죠. 소득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왜? 긱 이코노미는 뭐다? 내가 남는 시간에 초단타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뭐가 돼요? 정규직이 아닌 거죠. 특수고용이기 때문에 노동의 유연성은 좋아요.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쉴 때 쉬고 그다음에 내가 남는 시간에 또 일할 수 있고 긱 이코노미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뭐가 된다? 이게 전통의 노동시장에 자리 잡게 되면 뭐가 된다? 노동의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성장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 재고가 효과가 기대되나 전통 산업을 대체하여 발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해상충의 갈등이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노동시장 비효율 쪽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노란색으로 굉장히 진하게 했는데 각 경제의 활성화가 기업의 원감 절감, 노동자의 임금 교섭력 등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효과가 예상되는데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죠? 한국은행의 설립의 취지가 뭐죠? 그죠?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자, 시사점으로 보겠습니다. 두 개만 읽어드릴게요. 자, 시사점.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을 바탕으로 퀵경제 도입 확산이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거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 그다음에 ICT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내릴 때 여러 가지 바이오, 로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ICT가 워낙 강국이다 보니까 ICT와 관련된 4차 산업 기술들이 더 빠르게 발전합니다. 특징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5G라든지 기본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전자상거래업, 쿠팡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다 보니까 깃 경제가 더 빨리 우리나라에 소요될 수가 있다. 빨리 잡아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한국은행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포인트 여러분 만약에 한국은행 이 보고서를 여러분 딱 제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긱 이코노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다시 이제 쿠팡으로 넘어와서요. 쿠팡은 15개의 리더십 원칙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리긴 힘들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와우 더 커스터머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리더는 고객 경험에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그렇죠. 고객의 요구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근본적으로 이유를 파악해서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한대요. 고객의 신뢰를 얻기에는 힘들지만 잃기는 쉽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인 고객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얻는 것에 집중한다. 뭐야? 고객 우선주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자, 리더의 리더십 얘기잖아요. 리더는 오너처럼 생각하며 회사 전체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동한다. 전체 프로그램을 보고 자신의 일에 전후 단계와 다른 조직에 미칠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야 된다. 리더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오너십이란 부분 이게 참 힘들어요. 사실 직장 다니신 분들한테. 아무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리더는 괜찮을 정도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막 옛날 회사 생각 나갖고 무서워요. 오직 탁월한 수준만 인정한다.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도 높은 기준을 적용한대요. 그 기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간대요. 성과 우선주의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존이 정말로 무서운 회사고요. 아마존이 사실 말 그대로 베조스 CEO가 월가 출신이신 거 아시죠? 근데 월가 출신이 기본적인 성과 우선주의. 이게 제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쿠팡에도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지 않나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 더 높은 성과 측정, 더 높은 성과를 높인다. 참 무섭습니다. 제가 침을 튀면서까지 얘기하네요. 아무튼 쿠팡은 뭐다? 그만큼 선진 어떤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노동의 유연성 아니면은 리더십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문화복지제도 있습니다. 좀 볼까요? 열린문화, 휴게공간, 유연근무제, 해외근무 기회도 주고요. 사내 이벤트도 열고요. 교육 프로그램 있고 건강보험 있고 휴가제도 있는데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꽤 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였어요. 우리 좀 이따 좀 나오는데 그 오너분께서 나의 이제 직속 상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이제는 사수님께서 어디나 하버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팡을 갔었어요. 사실 쿠팡 갔는데 쿠팡 그때가 이제 삼성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거기에 드럼도 있고요. 꼭대기층에 드럼에 자요. 거기서 좀 다 자더라고요. 막 자고 너무 그 노동에 대한 가치, 그걸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 근로자에게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정말 악기라는 단어가 있고 문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회사구나. 그 당시가 거의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났었습니다. 사실 쿠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기업입니다라고 기업 분석을 할 때 옛날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이 났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송파 쪽으로 갔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 유상증자 부분을 갖고 나왔는데 이 부분을 왜 갖고 나왔냐면 약간 민감인 문제예요. 하지만은 과연 쿠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이슈가 있었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차입금 상한이 이제는 나오죠. 단기 차입금 나오고 자본금 납입이 얼마 되면 1조 한 3천억 원 정도가 자비금이 18년도에 납입이 됐습니다. 근데 왜 납입을 했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 차입금 상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9,800원 돼 있죠. 이거 갚아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다 보니까 갚아야 된단 말이죠. 돈이 없네. 어떻게 유상증자 땡겨왔죠. 누가 투자했나요? 아까 일단 써드렸죠. 시간 없어 빨리 설명드릴게요. 손정희로부터 언제요? 2조 원을 투자받았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줬다? 쿠팡 LLC한테 주고 그게 모기업이니까 쿠팡 LLC가 뭐 한다? 쿠팡한테 준 거죠. 유상증자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상환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손정희의 글로벌 투자가 없었다면 과연 쿠팡이 이번 연도에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쿠팡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보실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쿠팡 너무 적자가 심하지 않나요? 곧 망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여기까지만 보시죠. 하지만 여기를 보시면 다릅니다. 자, 김범석이라는 CEO죠. 과연 누굴까?
자, 김범석 CEO입니다. 김범석 CEO고요. 자, 보시면 78년생이래요. 가슴 아프죠? 제가 78년생입니다. 저는 되게 유명한 기업을 가져가세요. 같은 동갑입니다. 아무튼 김범석 대표고요. 미국 유학을 갔죠.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잡지, 뭐 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상품을 냈어요. 하버드 재학했고요. 그다음에 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다가 또한 하버드 MBA에 나오셨죠. 아무튼 쭉 하다가 이제 명문대 하버드까지 나오셨어요. 그다음 하버드 MBA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 한국에 와서 2010년도에 창립mek 7명과 이제 쿠팡을 창업을 했죠. 투자 유치 부분과 관련해 김 대표의 미국 내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표가 풍부한 미국 인맥을 동원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론이고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과 이를 통한 국내 기업의 활동을 점치는 쪽에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런다. 쿠팡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쿠팡이 해외 투자를 정말로 잘 받습니다. 왜 잘 받을까 했을 때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는 지분 넘겼을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쿠팡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상장을 한다 안 한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말 그대로 테슬라 1호 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술력 적자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상장을 해주는 어떤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경쟁했던 회사가 카페24랑 쿠팡이었어요. 근데 쿠팡이 포기했습니다. 쿠팡이 야 나 안 들어가. 왜? 나스닥에 들어가요. 나스닥. 미국에 상장하려고. 미국에 상장하겠군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장 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세요? 초대박 터지는 겁니다. 초대박.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적자지만은 뭐야? 의도된 적자라고 보통 얘기하죠. 쿠팡은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끌어당겼을 때 그냥 줬겠느냐? 아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주식의 지분을 어느 정도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메리트 있는 거죠. 기술력 갖고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1등 지금 엄청나게 매출이 나는 4조잖아요.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나게 베네핏을 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범석의 대표의 인맥과 인프라와 그다음에 미래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나스닥의 상장 이러한 어떤 종합적인 게 맞물려서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모르죠. 미래인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메커니즘 알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쿠팡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쿠팡에서 얻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 칩보 코드를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칩보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